주요 저서로는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협력의 경제학 등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자주는 못 오지만은 또 가끔은 옵니다. 가끔은 오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곳이죠. 좋아하는 곳인데 맨날 바쁘게 일만 보고 올라가고 그러고 한 2년 전에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을 한번 왔었습니다. 언제 좀 편안하게 한번 좀 여행 와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제가 먼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던 걸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그 변화의 원동력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K민주주의요. 이 K민주주의의 산물이 바로 이제 촛불 시민들인데요. 우리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가 이제 융성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올해 연속으로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받은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대장정 속에서 이룩한 하나의 결과물이고요. 이 얘기를 뒤에 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요. 근데 반면에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 경제 구조도 좀 근본적인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었잖아요. 기업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도 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마이너스 곤두박질 했는데 중소기업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한 하나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요. 이게 문화의 힘이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작년에 그러니까는 플러스였었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굉장히 이건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는 것들일 텐데요. 근데 그 속에서 중소기업이 수출을 그렇게 도왔던 것들이 되게 소비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션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제품 이런 거 동경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미제 제품이라든가 일제 제품 우리가 이렇게 공산품 선호했듯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왜 소비재냐? 우리나라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가되면서요.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K푸드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기업이 수출이 곤두박질 치면 중소기업도 같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였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상품이 수출이 안 되면은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경우도 중간재도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이 수출을 크게 주도한 소비재는 대기업과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사실은 대기업과 어떤 하나의 이 자율성을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산업 정책으로 추진된 결과가 아니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힘입니다. 사실 지난해 K방역이라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기적도 전 세계가 주목했던 K방역도 이 문화의 힘입니다. 방역의 가장 1등 공신은요, 백신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게 가장 좋은 백신입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당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확진자라든가 사망자가 굉장히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하나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인 거예요, 사실은요. 네,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입니다. 이게 저는 문화인데 이게 시간이 있으면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최백은 TV를 좀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하고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지금 저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한 60년 이상 동안에 살아오면서 뭐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더라도요. 우리가 한 집을 굉장히 수십 년을 살게 되면은 그 집을 이제 수리수선할 일이 생기잖아요. 집이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요. 그렇죠? 한 10년 이상만 쓰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수리수선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 오래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고장나는 데가 많잖아요. 자동차도 그렇듯이요. 그래서 이제 수리수선하는 비용이 적게 들 때는 그래도 수리수선해서 쓰죠.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수리수선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면은 새 차로 바꾸거나 집을 그러니까 부수고 새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 동안에 사실은 이 소위 군사 독재 정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잖아요. 살아오다 보니까는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나 시스템들이 지금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만 그러니까 선출하는 것만 바꿨을 뿐이지 우리 제도와 시스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는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유산들이 남아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 다음에 이건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우리 청년들의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려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동안 이걸 우리가 흔히 적폐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죠. 이 부분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진짜 21세기에, 즉 뭐냐면 20세기와는 다른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건 이유가 들으시면 이제 좀 이해되실 거니까 제목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기본소득운동본부에서 했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20세기의 선진국 하게 되면은 미국, 그다음에 흔히 말해 산업문명을 만들어낸 국가들이잖아요. 산업문명을 만들어낸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유럽에 있어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요. 이들 나라들이 지난해 얼마나 무력감을 드러냈는가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 앞에서 미국이 얼마나 무력감을 드러냈습니까? 미국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과 군사력인데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됐잖아요.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는데.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의료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도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21세기는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전혀 다른 시대에 제대로 이게 대응을 못하면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 체질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2번 KO 펀치를 맞은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재난을 맞으면서 2차례 맞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이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 찍어낸 돈이 그러니까 수십 년간 되게 일정하게 유지된 게 한 9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아니겠어요? 8조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8조 달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9981 거의 9배가 증가했어요. 돈을 그렇게 찍어내고 있어요. 그걸 안 찍어내게 되면 경제가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 한 4조 5천억까지 찍었다가 코로나 재난 터지면서 지금 8조 달러까지 찍어내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과거의 힘을 가지고 20세기의 힘을 가지고 지금 겨우 그냥 그러니까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1세기는 20세기의 선진국이 21세기의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20세기와는 다른 선진국을 놓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그 단계로 먼저 가느냐.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내부의 적폐만 좀 정리하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봅니다. 제가 뭐 국뽕이라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걸 위해 가지고 21세기는 전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 기본권, 사회 계약도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산업사회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 계약이 우리가 필요했듯이 농업사회는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흔히 산업사회하고는 다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기본권들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기본권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농업사회 기본권하고 산업사회 기본권이 달랐듯이요. 그래서 이 기본권들을 어떤 기본권들이 필요로 하는가 제가 한 대개 5대 기본권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속에 어떤 핵심적인 게 기본소득입니다.
핵심적인 게 기본소득인데, 그래서 5대 기본권 속에서 좀 기본소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그 기본소득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제가 한 7가지 지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우리가 좀 평가를 좀 해보자 이거죠. 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산업이라는 용어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일거리들이죠. 일거리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거리가 산업입니다. 산업의 뜻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업 중에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산업이 그냥 몰빵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그 산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만큼 위험성도 클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러니까 수출의 중요성은 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수출의 주력 산업이 뭡니까? 제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제조업체죠. 반도체, 스마트폰 다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현대자동차 제조업체죠. 조선업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입니다. 대기업들의 주력 사업이 다 제조업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제조업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요. 제조업 중심이니까 우리가 산업 생태계라는 건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경제도 생태계인데 생태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합니까요? 생태계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종이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생태계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건강합니다. 산업이 굉장히 어떤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그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박정희 경제 시스템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출에 굉장히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이 역사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에 근본적으로 수출의 지형이 바뀝니다. 지난 10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넘는 동안에 GDP 대비 세계 이 무역액이 증가는커녕 오히려 그러니까 정체하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이요. 근본적인 그 변화가 지형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직격탄을 맞아요. 수출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고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 대기업도 직격탄을 맞아요. 대기업의 주력 사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요. 대기업은 대개 그걸 중소기업에다가 이제 밀어내기로 전가시키는 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2011년에 그러니까 수출액 증가율 두 자릿수를 이렇게 가다가 금융위기 효과로 이제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그 뒷부분도 계속 헤맵니다. 헤매가지고 어느 정도냐 지금 상황이 보게 되면요, 수출액만 보게 되면 잃어버린 10년입니다. 2011년 수준보다 못해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액이 높았던 때가 2018년인데 그때 반도체 때문에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최근에도 수출이 많이 살아나는 이유가 반도체가 많이 끌어올리는 거고요. 반도체를 빼면 여전히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요. 반도체를 빼면요. 그러니까 2019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재난이 없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수출액이 2011년보다 더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수출액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지역의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산단에 산업단지에 제조업들이 오래전부터 신음하고 있었죠.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상황, 우리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인데 제조업이 이렇게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겁니다.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그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선언하고요. 근데 이건 선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선언 가지고 된다면요, 뭘 못 하겠어요? 무슨 선언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혹평을 듣고 있는 나라잖아요. 기후 악당 국가라는 이런 오명까지 듣고 있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뭐 쉽죠.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목표치가 보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럼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대통령께서 7월 4일날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 보고대를 할 때 그 전에 그러니까는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그 시안을 만들었잖아요. 시안을 만들 때 홍남기 부총리가 원래 한국판 뉴딜에는요 디지털 뉴딜뿐이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도 중요하니까 그 포함시켜라 해서 준 거예요. 기재부는 그린 뉴딜 별 관심 없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은 이명박 때 하는 녹색 성장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명박 때 녹색 성장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니까 알듯이 뻔합니다. 결과가요. 기재부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화석연료 에너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조업에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화석연료 에너지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글이라든가 혹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신재생 에너지 쓰지 않으면 안 받겠다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예를 들면 공장 생산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그게 화석연료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못 쓰게 하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기업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추진을 못 해요. 대통령이 2050년이니까 2050년이면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 한참 이후인데 그건 뭐 저기 그때 가서 그건 저기 자기가 부총리 할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도 되려면요 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글이나 애플처럼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말고 다른 산업들을 육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에만 목을 매달고 있으면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의 그러니까 경쟁력이 바로 그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에너지 이런 데서 가다 보니까는 그걸 더디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해외의 변화를 우리나라는 꼭 보면 있잖아요.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러고요. 보면은 이 먼저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변화를 추진을 안 해요. 특히 정치인들이요. 이게 뭐 5년 단임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심지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좀 쓰나미가 온다는 거 알아가지고 저희 우주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로 이렇게 막 대피한다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이동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우주신경이 약해져가지고 잘 모르고 있다가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지만 이동하고 대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들이 그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쓰나미가 이제 덮치면 그때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우왕좌왕들해요. IMF 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2018년대 군산에서 한국제미 철수할 때도 제가 2014년부터 제가 자동차 산업 3년 내지 5년 안에 큰 위기 온다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이건 제가 실제 방송에서 한 얘기가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는 그건 제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전혀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 안 써요. 뭐 3년, 5년 남았는데 그걸 왜 지금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막상 터지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지역 경제, 지역 일자리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GM한테 그러니까 협상에서 끌려다니죠. 국부 유출되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반 보통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죠. 대응을 못 하고 있었던.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그러니까 그린뉴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제가 정부 관계자들 많이 만나서 평상시에 얘기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자산 불평등. 이게 토지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토지에서 비롯돼집니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입니다. 토지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2019년 자료입니다. 2020년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를 보게 되면 1%가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0%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30%가 어느 정도 규모냐? 우리가 하위 40% 토지 땅 한 편도 없습니다. 하위 40% 땅 한 편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40에서 그러니까 한 90%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40에서 90%면 이게 한 50% 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절반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0%, 이게 한 30% 됩니다. 상위 1%하고 전체 국민의 땅 갖고 있는 국민 중에 50%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불평등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진위계수라는 게 있는데 0과 1 사이의 값이죠. 1이면 완전히 불평등한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국사책에서 19세기 삼정문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가장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했던 데가 호남 지역입니다. 토지 비옥도가 높으니까 농업사에서는요. 거기 다산 선생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거 제가 계산해 봤어요. 다산 선생이 문민관으로 있던 시절에 거기에 토지 소유 불평등도요 0.6이 안 됩니다. 그때보다 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심각합니다. 토지 소유 불평등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에는 소개를 안 했지만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면요. 2013년에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부모가 상위 10%일 때, 상위 10%에 속할 때 부모의 소득이요. 자녀가 상위 10%로 살 확률이 87%였었습니다. 90% 가까워요. 부모의 소득이 하위 10%에 속할 때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도 한 88% 됐었어요. 이미 2013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은 90%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불평등이 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분이,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경제적인 부가요. 사실상 신분제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안 거예요, 현실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금수저, 흑수저 얘기한 게. 예? 정확히 그건 자기들이 통계 수치 모르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요. 잘하면서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한계 상황에 왔어요. 한계 상황에. 세계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 없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예?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한데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이 우리 인구가 지금 뭐 모든 나라가 잘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높아지면서 오래 사는 거는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령 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밑에 계층, 밑에 연령층들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올해 3월달 기준으로, 4월달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 3월달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60세 이상 인구가요. 60세 이상 인구가 6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 63만 명 정도 증가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얘기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근데 6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60세 이상이요. 60세 미만은, 그러니까 59세부터 15세까지, 15세 이상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니까요. 이 인구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50대는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50대도 12,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60세 밑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35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60세 미만 인구에서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린 특히 뭐냐면은 이 저출산이죠. 뭐 여성들이 그러니까는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거,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 이건 사회 문제죠. 출산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예?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본인의 저거니까 하는 거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요. 경제학에 실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경제학이에요. 결혼 탐색 시장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저출산은 낮은 결혼율에서 비롯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제를 하고요. 결혼율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이 임금 불평등으로 주류 경제학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어떤 남성이 여성한테 청혼을 했을 때 그 여성이 자기의 파트너로 삼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절대적인 한 달에 이 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한 달에 월급이 그러니까 4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될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상위 10%에 속하느냐 하위 10%에 속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평등 문제가 실제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39세 미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혼율을 보게 되면요. 임금 격차하고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진짜 놀랍게도 비슷하게 나와요. 비정규직이 결혼하기 힘들다는 거 우리 현실적으로 쉽게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게 되면은 결혼을 못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출산율이. 그래서 이게 불평등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지금 제가 4가지를 말했는데 4가지가 다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령 인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료기술 발달로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많이 낮췄어요. 낮췄는데도 여전히 OECD에서 1등입니다. 노인 빈곤율이요. 노인 빈곤율이 1등이에요. 예? 산업생 체계가 늙어가니까, 예? 일자리가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50대까지는 자녀들 하느라고 노후 준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국민들이 대다수가 고용불안, 노후불안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되는 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돼요. 2명 중에 1명 정도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도 굉장히 했었죠. 노동시간 단축도 많이 했습니다. 한 300시간 이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여전히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낮췄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동시간 단축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때 뭐냐면 저녁 있는 삶 이런 게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때 그러니까 사회적인 우리가 공감을 얻으면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노동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일은 더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도 11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는데 이들도 한 1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과로사로 가고 앉았지만은 한쪽에서는 뭐냐면 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게 되면은 2019년 기준으로 10인 미만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저부가 가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충 저부가 가치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서울에 가면 물레동 같은 데 보게 되면 영등포구 물레동 같은 데 보게 되면 제조업의 뿌리 산업들, 금형이나 주조 이런 거 할 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한 10인에서 한 20인 정도 사이 뭐 이런 10인 안팎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작업장들 많이 있는데요. 거기 노동자들 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6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일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젊은 층들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잠깐만 늙어가고 있고 거기에 평균 저건요. 근데 전체 우리가 산업에서 이 종사자 수를 보게 되면 45%나 이게 1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가 높습니다. 제조업만 보더라도 전체 22%가 이런 소기업 이런 사업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포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에 그러니까 목을 매는 경제로 바뀌면서 역대 정부들이 뭐냐면 임금 인상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임금의 빠른 인상을 부담스러워했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원해준다는 명분하였어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시키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이러면서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오랫동안 수명이 연장되어 온 거예요.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구조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안 시킨 거죠. 이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한 2회 정도 두 자릿수로 이렇게 밀어 올리다 보니까는 이들이 죽는다고 아우성 친 거예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하면 자기들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손 든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편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재편을 못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팀들이 청와대 들어갔던 팀들이 스웨덴식 모델인데 스웨덴식 모델하고 전혀 스웨덴식 모델은 산업재편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소기업들은 우리가 유예를 시키고 그랬잖아요. 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라고 어울리지 않게 그러니까는 저기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들처럼과 비슷하게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가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미래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경제의 플랫폼화 디지털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뭐냐면 기업 조직과 고용도 굉장히 유연화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비대면을 하면서 뭐냐면은 출근 안 하는 자율근무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봤잖아요. 이게 가속화될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노동조합 운동은 사양 사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노동운동 하는 제 뭐 선후배 이런 사람들한테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거나이즈 레이버 영어로 표현하면은 조직 노동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을 꾸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뭐 자율근무하게 되면은 심지어 국경도 뛰어넘어서 채용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 조직과 고용관계도 굉장히 지금 이제 유연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규직조차도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고용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있고 그러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코인에 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지금요? 예?
취업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대학에서 저도 선생 생활 한 30년 넘게 했는데요. 대학생들 보게 되면요. 좀비 같아요. 좀비요. 애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데 이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과거 제조업 단계 방식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뭐냐면 스스로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누가 선배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하면은 그걸 잘 합니다. 근데 뭐 선배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안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가려니까 지 옆에 친구가 어학연수 가면 자기도 안 가면 불안해서 가고 지 친구가 그러니까 토익 점수 올리면 자기도 점수 안 만들면 불안해서 또 그걸 쫓아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게 대학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향 제시도 못 해주고 앉아 있는 거고 선생들조차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미래가 안 보이죠. 기업도 채용 안 하고 정부도 공무원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더군다나 뭐 이게 부동산 서울에 같은 경우 지금 저기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육박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몇 년 후가 되면 30억까지 간다 그러는데 예? 12억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이 중위급 중간 임금이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임금 근로자의 평균 이 중간값이요. 그걸 어느 정도 모아야 되냐? 34년 이상 모아야 돼요. 하나도 안 쓰고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식에 막 달려갈 수밖에 없고 코인이 주가가 좀 진정되고 좀 이게 하니까 코인에 몰려가고 이거 기성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그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어차피 뭐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에 가다 코인에 하다가 부동산에 뭐 영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대응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조사해 보면은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해일조선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느 사회학자가요 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민국 평균 청년이 어떤 모습인가. 어느 사회학자에게 연구 결과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보면 29살이었고 지방의 어느 산업단지에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29살인데 대학 졸업자였었고 제조업체 근무하지만 대학 졸업자였었고 그리고 뭐냐면은 한 월급은 한 270, 80만 원에서 한 340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특근을 하게 되면 최대 한 340만 원까지 벌고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도 격주로 놀고 근데 이 친구가 가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 직장이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그 직장을 떠나지 못하는 왜? 떠나봤자 대안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봤자 대안도 없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조사해가지고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은요. 대한민국 20년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20대가 20년 후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20대가 그러니까 꿈을 가질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는 이 힘든 상황에 있는가를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저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지금 현재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조만간에 0%대 진입할 거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6%대, 김대중 정부 때 5%대, 노무현 정부 때 4%대 쭉쭉쭉 내려왔잖아요. 계속했어요. 네? 좀 있으면 0%, 이 속도로 가면 0% 진입한다. 0%라는 건 모르는지 아세요? 이건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소득 증가율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평균 밑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위는 굉장히 또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요. 평균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상당한 많은 국민들은 소득의 마이너스 증가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저는 내립니다. 지속 불가능하다. 그럼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숙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건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제 나이 정도 기성세대들은 그나마 여태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대학에 들어온 애들이 2019년부터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생들이 대학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21세기에 꼬박 100년을 살아갈 애들이죠. 100세 시대니까요. 예? 그런데 20세기에 태어나고 20세기에 주로 공부하고 20세기에 주로 그러니까 재산도 모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다 잘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사고를 가지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1세기에 태어난 애들한테는 21세기에 태어난 애들 볼 때는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꼰대들이 그러니까는 예? 참 그 윗세대들 보게 되면은 재산도 많고 힘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굉장히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별로 없으면서. 예? 기득권은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기들은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실력을 그러니까 인정 안 해요. 기성세대들에 대해서요. 젊은 세대들이요. 자, 그런 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꿈을 꾸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뭐냐면 자꾸만 이게 뭐냐면 연못에 고여있는 물처럼 물이 고여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연못에 새로운 물이 들어가고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지금 이게 순환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사회가 그렇게 우리가 경제 생태계가 활력을 찾으려면은 새로운 시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주식에 몰빵하고 부동산에 몰빵하고 코인에 몰빵하고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경제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시도예요. 이건 일확천금 노리는 거죠, 그냥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물론 이제 부모 잘 만나가지고 30억짜리 아파트 물려받는 이 자녀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의 자녀들은 숨 막혀서,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떠날 능력도 안 되지만 떠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는요. 밖에 나간다고 더 특별한 유토피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예 벗어나고 싶은 거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 그랬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려면요, 일단 공정성.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게 불공정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보면 경제에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공정성 이해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우리가 동서고금을 떠나고요, 젊은 사람들의 최근에만 불만이 아니라 공정성은 동서고금을 떠나서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함께 살아나가려면 공정하게 운영돼야지만이 승복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달리기 대회 하는데 100m 그러니까 스프린터니까 국가대표를 뽑는데 한 친구만 그러니까 10m 앞에서 뛰고 나머지는 출발선에서 뛰게 해가지고 10m 앞에서 뛴 친구가 그러니까 승리를 했어. 내가 국가대표 할래. 누가 인정을 해요? 예? 경제학에서 우리가 경쟁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경제 운영,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원리로 얘기하지만은 경제학의 많은 용어들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공정 경쟁의 준말입니다. 공정을 빼놓고 부르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으면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불공정해가지고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이 그러니까는 공정성을 강화해야지만이 사회의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요. 불공정하면은 그 결과에 승복을 못하니까 자연히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럽니다. 공정성을 강화하면요, 저절로 우리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예? 특권이 그러니까 발붙이지 못하게 하면은 사회 통합 저절로 이루어져요. 예?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양극화 해소와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요?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화요.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춰 있어서는 미래가 안 보여요. 변화해야 됩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이 공정성과 혁신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경제 기본권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 생태계가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아주 지각 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주식시장에서 상위 10대 미국 기업 가치로 상위 10대 기업에 보게 되면요, 2009년부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09년에 애플이라는 기업이요. 2009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 있냐? 10개 기업 중에서 9개가 플랫폼 기업이에요. 2016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제조업체가 마지막으로 있다가 탈락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산업계에 지각 변동이 생겨요.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 기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도 다 보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이요. 예? 자, 이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들로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한 우리도 산업 생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술 변화가 그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이라는 것은 저희 세대가요. 저희 세대,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게 되면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많이 있었는데 지방에 이제 그러니까요. 소위 깡촌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공부 안 하면 자기 아버지가 공부 때려치고 내려와서 농사지라고 하면 그때 이제 집에 내려가면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집에 내려가면 똥바가지 치고 근데 이 걸음을 옛날에 걸음 퍼가지고 밭에다 주고 뭐 이런 시절도 있고 그랬었으니까요. 그거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가 뭐 저희 서울대도 한 친구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 자 우리 때는 그러니까 사실 농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통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뭐 70년대 그러니까 대학 다녔던 사람들 많이 그런 거 선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요즘 세대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거 이거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요. 자 지금 우리가 1994년부터 인터넷이 그러니까 상용화되어집니다. 1994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이 나오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선생님들이요. PC도 구경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애들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그러니까 없는 세상이 더 이상한 세상이니까 요즘 애들은요. 예? 그래서 흔히 말해가지고 이 모바일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들이 80년대생 이후 세대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지금 기술엔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뭐 나이 들면서 노래 취향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러듯이요. 노래도 우리가 세대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세대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이 세대들이 잘하는 거를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플랫폼 기업은 제가 플랫폼 경제는요. 핵심 가장 기반이 뭐냐?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예요. 이거 얘기하면 좀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책에 보게 되면 3대 생산 요소 해가지고 노동자본 토지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쪽에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의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와 달리 이게 무슨 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공유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경제 활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그러니까 우린 조금 뒤처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플랫폼 경제로 경제의 플랫폼화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혁명을 우리도 이제 거칠 수밖에 없고 지금 거치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확산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 공유 경제 플랫폼을 제가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걸 공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는 소비자, 생산자, 그 지역에 뭐 그러니까 지자체 섞고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서 지역 화폐도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건 공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니까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창업에 그러니까 저걸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시간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좀 이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이들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인 그러니까 핵심은요. 저는 이제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를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이게 재정의 혁명입니다. 재정의 혁명이에요. 여러분들 재정이라는 말도 영어로 표현하면 finance예요. 금융도 영어로 표현하면 finance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 문제예요. 결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는 건 저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제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거. 그러려면 돈의 배분을 시장에다 맡기는 한에 있어서는요. 돈의 배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더군다나 뭐냐면 우리가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는요. 근데 돈의 배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민주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이 좀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이제 국가의 할 일인 것이죠. 그게 재정이죠, 재정. 우리 1년에 국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538조인가요? 500, 뭐 이렇게 558조인가 되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 그 돈 어디다 일반 국민들 중에 그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재정이 어디다 쓰이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예? 자,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기본소득 개념은 계속 진화 중에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도입한 개념이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그게 기본소득의 단지라는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서 원래 미국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혁신의 시드머니로서 기본소득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되는 건 지금 이런 국내에서 알려진 거 얘기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범위가요. 자, 기본소득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5대 원칙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개별성, 보편성, 정기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이거 여기 너무 경직적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건 뭡니까?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농민 전체한테 주면은 그것도 농민 기본소득인 거예요. 청년들한테 모두 주면 그것도 기본소득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한테 다 주지 않아도 기본소득인 거예요. 예? 그리고 1년에 그러니까 매달 주는 것만이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해 경험했듯이 재난 기본소득처럼 1년에 한두 번 줘도 그것도 기본소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괜히 이런 조건을 누가 저기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경직적으로 묶여 있는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건드렸는가 보네. 자, 기본소득 먼저 쉽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복지운동 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토보유세를 가지고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국토 토지를 보게 되면 하위 40% 땅 한 평도 안 갖고 있다 했었어요. 토지 한 평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한 사회에 국민이 100명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게 해서요. 100명인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 세금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수입을 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럼 한 명당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저 수입을 가지고 나눠주면 100씩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100씩이요. 그러니까 토지 세금으로 한 만을 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하위 40%는 세금은 하나도 안 낼 게 아닙니까? 토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소득 100을 받는 거예요. 그럼 순수입이 100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토지 소유의 차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차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0에서 50% 사람은 토지가 있는데 한 세금을 한 50을 내요. 근데 50을 내고 100을 돌려받으니까 50이 여전히 자기한테는 순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반대할 이유 없죠. 50 세금 내고 100을 받는데.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토지 소유 현황 속에서 보게 되면요. 한 90%까지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돌려받는 게 더 많아요. 돌려받는 게. 예? 차이는 있지만 돌려받는 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적을수록 많이 돌려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토지 소유가 많을수록 적게 돌려받는 거고요. 90%까지는요. 그 다음에 상위 그러니까는 상위 10% 중에서 5%, 90에서 95% 사람은 낸 것만큼 그러니까 세금 내고 돌려받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혜택은 없는 거죠. 그 대신 뭐냐면은 손해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상위 5%가 아까 그랬잖아요. 1%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상위 1%가 그러니까는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한 90%, 95%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증세를 할 때 이번에 종부세 파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왜 그런 겁니까요? 자기는 종부세 대상 아닌데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종부세 미치지만은 언젠가 종부세 자기도 편입될 게 아니겠는가. 집값 오르다 보면은. 뭐 이래서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게 있어요. 세금 그렇게 많이 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번 기회에 종부세 없애자 이거예요. 종부세 없애고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종부세가 수입이 한 3조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좀 많이 거쳐서 한 4조 원 정도 조금 넘어요. 근데 국토보유세를 우리나라가 지금 토지 보유세가
0.16%, 2018년 기준으로 0.17% 이렇게 되는데 2018년 19년 기준으로요. 예? 미국 같은 경우 한 0.9%, 우리 한 0.5%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게 되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누진세로 안 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해봤는데 해보게 되면요. 종부세로 거치는 돈 빼고 4조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한 30조 정도, 30조 이상이 그러니까 남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꼴 돌아가는 거예요. 60만 원 정도 줄 수 있어요. 1인당, 국민 1인당.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한번 경험했잖아요. 설 때하고 제가 추석 때 명절 때 한 30만 원 주자기가 1인당이요. 그럼 4인 가족이면 12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아봤잖아요. 예? 그걸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1인당 그러니까 한 30만 원씩 줘보자 이거예요. 예?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종부세 폐지하고 국토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요. 이걸 한다고 할 때 세금을 증세를 하는 건데 증세는 되게 거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부감이 없어요. 왜? 다 그냥 걷어서 다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 기존의 증세는요. 세금은 더 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이 많은 거예요.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처음 받아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 주변에 많았었어요. 자기는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정부한테 혜택을 받아본 경험을 느꼈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많은 혜택은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면 소득 재분배 굉장히 효과 있잖아요. 토지가 없을수록 굉장히 많이 돌려받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는 지역화폐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도요. 이걸 지역화폐로, 소멸성 지역화폐, 지난해 이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한 겁니다. 소멸성 지역화폐. 이재명 지사가 이거 처음 개발한 거예요. 여기 창조적인 경제정책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소멸성 지역화폐로 하니까는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게요. 예? 명절 때니까 한 가족당 4인 가족으로 한 120만 원씩 줘보세요. 예? 풍족하게 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일정 기간 다 쓰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소득재분배, 경기진작, 지역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조세저항도 없어요, 이건요. 상위 5% 정도만 반대하는 거예요. 상위 5%만. 다 돌려주니까. 이게 재정의 이게 혁명이냐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여기 도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기재부 권한이, 소위 말해 제가 이제 그러는데, 이 옥황상제보다 더 권한이 강합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정부 조직법에 기재부 한번 두드려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경제 정책만 위반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재부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야 될 일까지 기재부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요. 국가의 장기 발전, 장기 전략까지 그러니까. 이게 왜 기재부의 소관이 이런 게요? 기재부의 국가의 장기 전략을 짜는 거를요.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돼 있어요. 뭐 세금 걷는 건 문제고, 화폐, 한국은행이 여러분들이요. 한국은행이 어디 소관인지 아세요? 거시경제정책과에 저걸 받게 돼 있어요. 국도 아니고 과. 한국은행이요. 기재부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피아 얘기 나오는 거예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재정 권한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 하잖아요. 예? 예산 배분 다 하고 앉았으니까. 정부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고, 예산 배분권 가지고, 예? 거기다 기금도 배분도 거기 있고, 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을 관할하는 데가 주택 허그라고 여러분들 도시주택 도시주택 공상가 뭐 있잖아요. 도시주택 기금 거는데 그 기금도 기재부가 배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 공공임대 많이 공급하라는데 거기서 가는데 뭐냐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들다 봤더니만은 박근혜 때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어 오히려. 기재부가 그런 짓 하고 앉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기재부가요? 기재부, 여러분들, 모피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피아가? 지금 현재 시대는요, 80년대 이후에 세계는요, 우리가 흔히 세계화가 진행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화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금융화 시대예요. 금융자본이 가장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일입니다.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순간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금융자본들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기재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초시킨 이유가 있어요. 기재부는 뭐냐면
아니 홍남기 부총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공공임대 싫어하는 거 기피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공공임대 많이 지르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주택은 여러분들 금융하고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주택 구입하려면 금융지원 없이 못 사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를 많이 지게 되면 건설사들이 많이 못 자기들 민간 많이 저거 못 짓잖아요. 예? 민간 주택 공급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돈놀이 할 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기재부 출신들이 금융위원회 갔다가 어디 가냐면 금융기관 장들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회장,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모든 곳을 다 보험협회 회장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사실요. 정관예우인 거예요, 일종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은행도 허락하고 사업 인가 허락과 다 갖고 있고 제작권도 다 갖고 있고 그러는데 감독 규제 다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구가 그 공공기구가 거기 출신들이 거기 가서 민간 저기가 가서 장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융자본의 저희 로비 창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후배들 근무하는데 저 대상으로. 예? 공정거래위원들이 그러니까 삼성 들어가고 저기 김현장 가가지고 그거 하듯이요. 예? 이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적폐들인 겁니다. 경제에. 그러다 보니까는 기재부는 뭐냐면 이거 지역화폐라든가 기본소득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 돈 걷자마자 그냥 다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과거에는 세금 걷어가지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썼는데 배분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기재부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지역화폐도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세 저항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기본소득 이래가지고 한 맛을 봐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경험을 해보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들 아주 그냥 이게 그 효과를 톡톡히 경험을 했잖아요. 예? 만약에 국토보유세로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그렇게 줘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괜찮은 거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OECD 기준에 굉장히 낮습니다. 즉 뭐냐면 고소득자가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요. 2019년 통합소득 기준을 쭉 해보니까는, 예? 해보니까는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요. 상위 0.1%는 1년에 소득이 15억이 넘습니다. 연소득이요. 15억이 넘어요. 상위 0.1%는요. 예? 반면에 하위 10%는요. 평균 그러니까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그러지 아세요? 저분들은 다 65세 이상 인구들이야.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봤는데 하게 되면요. 이걸 가지고 적어도 뭐냐면은 상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대개 그러니까는 아까처럼 혜택이 더 증가하게 이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달 그러니까 한 100만 원씩 줄 수도 있는 이것도 가능해져요. 현재 소득세를 그러니까 좀 소득세를 뜯어 고치면은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를 가지고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내가 세금을 세금을 더 걷겠대, 정부가. 근데 그걸 다 돌려준대, 그냥. 그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세금을 낸 걸 다 돌려주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상위 소수만 빼놓고 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재정하는 사람들은 재정 당국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한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근데 왜 기재부 권한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예? 자, 이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자,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경기도 이런 지자체들한테 제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청년들 많이 오래전부터 제가 사실 청년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보다 먼저 얘기했던 사람인데 청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청년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요? 청년들 현실을 보게 되면은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그냥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청년들이요. 근데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에 생활하려면은 한 서너 개는 해야 돼요. 서너 개는 해야 됩니다. 한두 개 해가지고 안 돼. 이게 수입이요. 임대료 나가고 뭐 나가고 자기 이거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그 저임금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하고 싶은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 그거 인정을 해요. 기업 쪽에서 안 뽑고 그러니까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 일을 하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 새로운 것을 좀 하려면 뭡니까요? 자기가 좀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래전에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말했을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뒤늦게 대학에서 교수님도 안 가르쳐주는데 자기가 뒤늦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얘기가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꾸준하게 한 몇 년만 들어오면 참 너무 좋겠다는 거야.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요. 새로운 시도라는 건 되게 청년들이 하는 건 뭡니까요? 지금 뭐냐면 청년들이 가는 것은 4,400명 이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은요.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아이디어 집약적인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자기 자유시간이 자유시간을 좀 그러면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유시간을 확보하려면은 확보하는 대신에 반면에 뭐가 생깁니까요? 자기 아르바이트 시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르바이트 줄이게 되면 임금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이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은요. 바로 그 아르바이트 소득 줄어드는 것을 일부 보존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유시간을 줘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 이 정도도 기성세대가 안 하면요. 기성세대 진짜 이거 너무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해요?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냐고요. 대기업들도 새로운 수익사 못 만들어내고 앉아있는 판에.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두 개 정도 줄여줄 정도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요, 솔직히. 현재 예산 가지고도 가능해 보는요. 저 새로운 증세 안 해드려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한 GDP 대비 한 1%도 안 들어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20살부터 한 39세, 35세 어떻게 정한 상관없어요.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준비가 됐을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매달 그러니까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자 이겁니다. 예? 지원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나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저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도 안 하고 청년들한테 새로운 창업하라 뭐하라 이거는 진짜 너무 가혹한 얘기입니다. 가혹한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 전에 나왔던 2019년에 나왔던 건데 어느 일용직 청년이 이게 이제 노가다는 일용직 청년인데 이게 그 아주 그냥 화제가 된 책을 써가지고 그한 책이에요. 이 청년이 뭐냐면은 28세 된 청년 조기현 씨 얘기인데 책을 한 권 냈는데 굉장히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었는데 부모가 이혼한 후에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뭐냐면은 치매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생활비를 벌고 이제 이렇게 사는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노가다 하고 맨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은 글쓰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글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청년수당 받으면서 글쓰기 쓴 거야.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예? 이런 기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가다만 치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루를 살았어 보세요. 희망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무 저것도 없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1000명을 지원했을 때 한 명만이라도 하나 뭐가 나오면요. 대한민국만큼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복지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어려운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 복지운동 하시는 분들 저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증세가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혜택을 안 보는 국민들은 증세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뚫기 힘듭니다. 우리가 복지국가가 왜 후퇴했는데요. 70대 후반부터. 후퇴한 이유가 그 증세 저항 저것 때문에 후퇴된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선별복지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이게 금융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선별복지가 뭐냐면요. 말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포장하죠.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두텁게 지원 안 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하는데 선별복지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의 논리예요.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돈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정 지출 최소화라는 건지 아세요? 재정 지출은 결국 뭘 누구하는 겁니까?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하고 이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 지출 줄이게 되면 세금도 그만큼 적게 걷어도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민주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요. 되게 어디다 씁니까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되게 자원을 배분하잖아요. 그럼 어려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그만큼 민간 금융회사의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돈 못 벌기 때문에, 돈놀이 못하기 때문에, 예? 돈놀이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금융자본의 논리입니다. 금융자본의 논리를 공직자가 그걸 앞에서 그걸 저거 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복무를 해야 되는데, 예? 심지어 한국은행조차도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기본대출입니다. 기본대출이요. 이 기본대출의 기본대출의 기본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게 그 돈을요, 엄청나게 지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300조 정도 한국은행에서 이 공급된 돈이 시중에 증가시킨 통화량이 300조 정도 됩니다. 300조 정도면 1인당 한 60만 원입니다. 국민 1인당이요. 한 60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요. 여러분들 지난해 1년 동안에 600만 원 정도 내가 돈이 더 들어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거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돈을 그렇게 금리를 낮추고 돈을 엄청 공급해도요. 돈이 왜 그러냐.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이 화폐 유통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옆에 나라는 일본이 0.5대인데 그거랑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돈을 아무리 금리 낮추고 돈을 풀면 뭐합니까? 소수만이 그걸 이용을 해. 소수만이. 왜 그렇습니까요? 자, 우리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은행들한테 쭉 이제 은행들을 상대로 이게 중개가 되는데 은행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용대출에 있어서 신용등급 6등급부터는 이용 못해요. 현실적으로. 영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담보 없으면 이용 못합니다. 예? 국민들 중에 한 20% 이상은 그러니까는 은행들 저걸 이용 못해요. 어디 갑니까? 이금융권에 가요. 예? 이금융권 가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부채 채무 노예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대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돈놀이를 하는 데 속에서 저게 그 중앙은행에 지원을 중앙은행이 여러분들 그 이 찍어내는 돈은 그 종이잖아요. 종이가 그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돈은 사실 이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가 이게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뭡니까요? 국가가 보증을 해준 거예요. 원래 처음 여러분들 이 중앙은행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그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국가가 보증해 준 거란 건 결국 뭐냐면은 국가가 뭘 가지고 보증을 해요? 국민들이 받는 세금을 가지고 이게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중앙은행이 돈 찍어낼 때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요. 은행들이 뭐냐면은 은행들이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절에 은행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도 다 은행권을 각자 발행했었어요. 우리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자기합수표 발행하고 신한은행에서 자기합수표 발행한 듯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을 가진 만큼만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금을 가진 만큼만 발행하니까 어떻습니까요? 많이 발행 못 하잖아요. 그래 이걸 그냥 좀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싶은 거야. 돈놀이 많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한테 뭐냐면 네가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할 필요 없는 돈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는 그 대신 나한테 우리 은행권으로만 세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법정화폐 출발입니다. 정부의 재정자원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은행들이 돈놀이할 기반을 확보한 거예요. 그게 법정화폐 출발이에요. 예? 그런데 은행법을 보게 되면요. 금융위원회가 이거 굉장히 지금 자기 책무들을 안 하는데 은행법 1조에 보게 되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뭘 하게 돼 있냐? 신용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금융의 공공성입니다. 은행은 수익성을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은행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은행은 인가사업입니다. 여러분 SC 제1은행 때 SC가 뭐냐면 차터드라는 뜻입니다. 인가된 사업. 은행은 아무나 못합니다. 정부가 인가받아야 되고 그게 금융위원회 소관이에요. 예? 이 은행들은 땅 찍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가장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죠. 한국은행기관은. 예? 그리고 뭐냐면 돈이 잘 안 돌 때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도 받을 수 있어. 엄청난 그러니까 특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 게 뭐냐면은 전 국민들한테 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금융위원회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저거를 역할을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전 국민이 그러니까 돈을 이용할 수 있게 이 기본 대출 해주라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은행법에 보면 작은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게 1조 목적에 돼 있거든요.
이게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관리를 받게 돼 있거든, 은행들이요. 예? 자, 우리나라 이게 보게 되면요, 금융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그림에 딱 나옵니다. 제가 만든 그림인데, 자, 봐보세요. 은행업을 하려면 한국은행 없이 못합니다. 한국은행이 공급해주는 법정화폐가 있으면 돈놀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은행을 하려면 은행은 인가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행 하다가 뭐냐면은 은행이 소위 말해서 돈 관리 잘 못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불신을 받아가지고 돈이 자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뱅크런이요. 그때 그걸 막아주는 게 뭡니까?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죠. 예? 예금보험공사.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고객들 보호보다도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누가 결정하느냐?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이 결정합니다. 그 금융통화위원회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이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뭐 금융위원회도 가 있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금융위원들이 기재부 차관이 자동직으로 하고 있어요. 자동직이야. 예? 자동 자기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금보험공사에도 기재부하고 한은에서 2명씩 거기 가 있고요. 기재부 출신들이 금융위원회로 가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가다가 위원장 못 되게 되면은 기관장으로 가고 앉아있고, 가다가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금융위원장은 누굽니까? 은성수 씨잖아요. 청년들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에 몰려있는. 은성수 씨가 뭐 했었습니까? 수출입은행 은행장에 있었어요. 다시 들어오고. 소위 말해서 회전문인사. 이건 월가도 유명합니다. 80년대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금융위원회 밑에 산하집행규가 금융감독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재부 차관이 적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부분을 기재부가 이게 장악하고, 이게 바로 모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재부는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얘들이 뭐냐면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앉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국민들이 살기 힘든 이유가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재정민주하고 금융민주와 관련된 거고, 바로 모피아들의 권한을 이게 국민들한테 지금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금리를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의 금리로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장기 10년 이상.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그 은행들이 막 그냥 이름은 안 밝혔는데,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한 게 이제 자막 처리를 해서 나오고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 봐보세요. 신용등급 1등급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동일한 권리를 일정한 그러니까 이 대출까지는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예요. 신용등급 1등급자가 가장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걸 모든 국민이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부업체 이용의 최대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용등급 1등급자는 그거 이용 안 합니다. 그거 안 해도 은행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금리를 이용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등급, 3등급인 사람도 그거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용 안 합니까? 그거 괜히 쓸데없는데 괜히 쓰게 되면 이자만 나가잖아요. 예? 여러분들 무슨 뭐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 받습니까?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거 대출 안 해요.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괜히 대출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계산해 봤어요. 근데 하여간 그 계산은 뭐 결과는 그하더라도 하여간 1,0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니네들 돈놀이 하라 이거예요. 기존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은행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들 그러니까 신용 배분을 하라고 돼 있는데, 신용 중개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게 되면 누가 제일 타격 받을 것 같아요? 이 금융회사들 연쇄적으로 타격 받습니다. 1,000만 원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 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신 전문업체들, 카드회사입니다. 카드회사들이라도 급전을 필요할 때 쓰잖아요. 카드론이 여러분들 신용등급 1등급자도 한 10% 이상을 금리를 냅니다. 카드론 쓰려면요. 많게는 그러니까 거의 20%까지 쓰고요. 신용등급 낮이 쓰는데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카드론 쓰는 규모가요. 6조 원, 8조 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급전 살다 보면 급전 쓸 일이 있잖아요. 예?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타격 보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1,000만 원 있으면 그걸 쓸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로 급전을 쓰지. 예? 그럼 카드에서 타격 봅니다. 대법원도 타격 보죠. 20% 막 금리 막 매기는 이런 데 타격 보죠. 그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런 타격 보는 되지 않니? 그런데 타격 보는 걸 누가 걱정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요. 예? 그럼 자기들도 그러니까 경쟁하려면 다 낮출 게 아닙니까? 금리요. 예? 낮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가 중금리 시장이 없잖아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5% 이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 이상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거 낮추는 그러니까 효과도 있는 거예요. 예? 지네들 살아남으려면 그 속에서 예? 자기들도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건 공공성을 강화해가지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만 타격 보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도 타격 보죠. 예? 심지어 일반 은행들도 타격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만 원은 그러니까 자기가 고금리로 여기 대출 못 하니까. 예?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수익을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금융업만 소득이 12%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발표한 거 보면요. 예? 운수업, 자영업 다른 부분 다 타격받았는데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금융업만 12%가 소득이 증가했어요.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정부가 뭐냐면 재정 지원보다도 금융대출로 지원을 많이 했거든. 돈 빌려주는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대출 빌려주는 건 다 빚이잖아요. 빚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기재부의 권한을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재부 권한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요. 예? 정부 조직법 저 집권했을 때 손봐가지고. 이건 손보기 쉬워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 조직법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 모피아 이거 해체시켜야 된다. 얘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금융회사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충돌 문제예요, 사실은요. 예?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 거기 가서 연봉 그러니까 수억 원씩 받으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위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도덕적 해이들 뭐 이런 탈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제가 또 봤어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되게 못 갚는 이유가 뭐냐면 고금리 때문에 못 갚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금리 낮춰보세요. 더군다나 10년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주면요. 지금 신용등급 1등급 금리가 한 2% 정도 돼요. 2% 연. 그러면 1년에 한 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자가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20만 원 정도는요.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잖아요. 20만 원 알바 하더라도 20만 원 버는 거. 1년에 20만 원입니다. 1년에. 예? 이자가요. 그렇죠? 그거 안 갚아가지고 평생 그러니까 신용불량 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국민 모독하는 거예요. 예? 자, 그거가 걱정이 된다면 제가 그래서 그거 걱정된다면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기본 일자리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일자리 개념이 뭐냐면요. 기본 일자리가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을 계산해 보니까 3.7%입니다. 3.7%는 소위 경제학에서도 포기한 실업률이에요. 자연 실업률이라 해가지고. 정부도 기업도 해결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해결 못합니까? 이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 있잖아요. 각 지역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되게 일자리 만들어라면요.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형편없는 거만 만들어내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지역사회에다가 돈만 주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서비스들을 일자리를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으라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부가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그것도 해봤자요. GDP의 0.8%면 해결돼요. 우리나라 1년에 지금 일자리 예산이 30조가 되는데 저거 한 16조면 됩니다. 예? 그럼 이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거를 일자리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요. 연결시켜 주게 되면. 예? 그러면 그 못 갚을 가능성도 없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는 게요. 아까 빼놓은 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주택 문제입니다. 기본주택이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같은데 청년들이 제가 이것도 이제 인터뷰를 해봤어요. 인터뷰를 해보면요. 제가 이제 서울의 구파발역이라고 경기도 인접 지역에 사는데 그 구파발역에서 그러니까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는 뭐 43만 원 임대로 막 이렇게 내고 그러잖아요. 한 7평짜리요. 내가 그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용으로 매달 나가니까요. 청년들한테는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예? 근데 소위 말해서 행복주택이니 경기도에서 그러니까는 경기도는 최저가 13평인데 13평 보증금이 거기다가 뭐냐면 민간 같은 경우는 한 4,300만 원 막 이래요. 그런 거 7평짜리도요. 예?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한 3,500만 원에 43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같은 경우 13평인데 보증금도 한 1,300만 원, 1,500만 원 이런 것도 안 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13평이면 한 2배 정도 되는 건데도 한 10몇만 원뿐이 안 돼요. 아이들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이요. 예? 이거를 경기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걸 나서가지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재부가 싫어해요.
장기 공공임대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타격보고 금융이 타격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혼란기니 대놓고 이걸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싫어해. 공공임대 반대해요. 도대체 이런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택 문제라는 것이 재정 민주화이기도 하고 이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적인 겁니다. 불로소득도 또 없애야 되지만 국토보유세로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 청년들은 주택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지원해준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기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축을 제대로만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투기도 잡힐 수가 있다고요. 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기재부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초시킨 거는 기재부입니다. 이 작품이에요.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기술이. 이 얘기 조금 먼저 해드릴까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어요. 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권 들어서기 전에 개혁까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불로소득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장기 공공임대 확충하는 거.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불로소득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계부채가요. 근데 이거 하려고 하는데 모피아들이 어떻게 장난질 치냐면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이 제대로 모피아를 또 극복도 못하고 기재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같이 그러니까 놀아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공임대 하루아침에 다 못 짓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 임대 사업을 좀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대통령이 이 경제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긴 거야. 한편에서 그러니까 수요 대출 이 수요 억제한다고 대출 억제하는 걸 하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요? 임대사업자 특혜를 넓혔잖아요. 2017년 말부터. 금융위원회가 뒷받침해 줍니다. 2018년도부터 임대사업자들한테는 그러니까는 그 대출받는 거를 투기적에서도 대출받는 거를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뭐냐면은 주택 소유하는 거를 그러니까 장려하는 정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기재부나 모피아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대통령의 눈을 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막 오르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인이 그러니까 임대사업 하라고 사인을 주고 앉았는데 임대사업 하게 되면요 제조업하는 것보다도 세금 혜택이 수십 배가 더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라고 장려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이게 잡히겠습니까? 가격이 안정되겠어요? 가격이 정상화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제 막 뛰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것도요? 핀셋 대책으로 쫓아다니면서 제가 방송 나가서 숱하게 얘기했죠. 이게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안 끝난다. 두더지 잡기 게임 끝나려면은 그 구멍들에 다 콘크리트 다 쳐버려야 된다. 예? 그러면 끝낼 수 있는 건데, 예? 저기 지방은 지금 저기 시장이 죽어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거긴 가게 안 오른 적을 그거 한다고 해서 더 죽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실패로 하고 국민들이 불신이 폭발하니까는 할 수 없이 작년에 7.1 대책이 이제 그러니까 나오고 하면서 이제 뒤늦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발한 거죠. 거기다 LH 사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4.7 보궐선거 참패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퇴하려고 하고 앉는 거잖아요. 이걸 기대했던 거. 이게 역대 정부에서 항상 이게 이런 식의 반복이에요.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기재부 모표들이 이런 작업을 합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거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 역대 정치인 중에서 금융하고 경제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니라 진짜예요. 금융을 이해하기 좀 힘든데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5대 기본권이 이걸 해보세요. 그럼 청년들이 주택 문제가 해결돼. 임대료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허용이 되죠.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아르바이트 줄일 수 있는 기본소득도 지원을 해줘. 대출 여러분 기본대출 1,000만 원 1인당 1,000만 원이면요 5명이 모이면 5천만 원입니다. 최대. 창업하는 친구들 얘기 만나서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창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게 되면요 되게 실패한대요. 압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하게 되면 더 실패하는 게 커요. 근데 자기가 이거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성공하려는 거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한 대도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로 기본대출을 자기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본소득하고 기본대출이 기본적으로 혁신의 시드머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드머니라 이거예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주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를 해? 이건 제가 볼 때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예요. 우리나라 미래 없습니다. 그러면요. 예? 기업들, 대기업들, 여러분 삼성전자 봐보세요. 재벌기업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재벌기업들이요 지금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이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삼성전자 제가 강의하는 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지 그런 수익 사업을요. 네?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이 저기 애플하고 여러분들 같은 업종 같죠? 아니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삼성전자 그 당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스마트폰의 매력은 뭡니까요? 이게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앱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했습니까? 앱이라는 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어디에 많습니까?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많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애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려니까 그냥 이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3대출로 나눠 먹자. 니네 아이디어 여기서 팔아먹어라. 그래서 앱을 개발한 개발자들한테 너 7 먹고 내가 3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앱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매력적인요. 그래서 매력적인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삼성전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이거 실제 경험한 겁니다. 삼성전자 전무하고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만났었는데 최 교수님 우리 저거 쉽게 금세 쫓아갈 수 있대. 그게 2월 달인데 그리고 헤어져가지고 4월 달에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초기에 인기 어플 개발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인기 어플 개발자 40몇 명이 체험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서는 칼럼을 났었죠. 삼성전자 뼛속까지 제조업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사업체들은 자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앱 개발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40몇 명이 아무리 뛰어난 앱 개발자라 하더라도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이렇게 쏟아내는 아이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는 거고 애플은 그 앱을 팔아가지고 전체 영업이익 한때 70%까지 만들었었습니다. 네? 앱이라는 것은 그건 무슨 많은 투자도 필요 없는 거죠.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사업을 하겠다고 하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플랫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지금 새로운 수익 사업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위기입니다. 반도체 가지고 지금 겨우 먹고 살고 앉았잖아요. 반도체 가지고요. 네? 반도체 사업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요. 네? 근데 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20, 30대가 물론 연령적으로 제가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20, 30대한테 이거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가장 그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똑똑해요. 우리 부모들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자녀들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건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뛰놀 수 있게 좀 해줘야 돼요. 거기에 제가 볼 때 이런 기본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 예? 그게 불안하면 기본 일자리도 좀 해라 이겁니다. 예?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면은. 예? 자, 그런 거를 해야지만이 우리 사회 그러니까 미래가 청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최소한 지원해 주는 건 기성사 세대와 사회의 저는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의무예요, 이거는요. 이 정도도 안 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사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좀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혹시?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그림을 만드시는데 아무튼 그 아이디어가 얼만큼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그 시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투명한 방법에
자기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뭐 투명한 뭔가를 이렇게 있어야 전소득보다 자기 소득이 낮아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다양한 그 직업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건 또 개인 정보와의 충돌 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네. 많을 텐데 먼저 후자부터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요. 아까 제가 이제 국토보유세를 예를 들었잖아요.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걸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본인이니까는 그 토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들 다 열람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는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게 많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0% 정도는 그렇게 저걸 할 수 있다. 설계할 수 있다.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토지 재산이 얼마 이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90%는 자기가 설사 토지가 좀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냈는데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확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투명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게 본인이니까 뭐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가 한 70만 원 낼 것 같아. 내가 100만 원 받는데, 예?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금 구간을 우리가 발표할 게 아닙니까요. 토지 재산별로요. 그게 왜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이 토지 재산에 대해서 개인 다 알잖아요. 자기 토지 재산에 대해서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아니 매년 저거 안 나와요? 토지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 세금 저거 다 고지받잖아요. 불일치되는 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이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기관들에서 보내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요. 공시지가 얼마다 해가지고 다 세금들 통보받잖아요. 그 세금 같은 거를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금 공시지가 정부가 발표하고 나면 열람할 기회를 주잖아요. 본인이 열람시켜도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저기 정보 유출되는 것도 없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얼마 이하면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게 더 많겠다는 거 그거 판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질문한 거는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못했는데 이런 겁니다. 제주도라면 제주도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도 있고 생산자도 여러 종류의 생산자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소비자도 그러니까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을 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에 우리 네이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쇼핑몰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 상품들 막 등록을 할 게 아닙니까? 등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그걸 이제 유통시키는데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요. 지역의 소비자들의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맘카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들이 자기가 거기다 되게 생산을 해가지고 일반 민간 시장을 통해서는 유통 비용이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20~30%가 유통 비용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신 뭐냐면은 이 소비자들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홍보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는 맘카페 같은 데다가 그걸 주는 거예요. 유통 비용 부분을. 그럼 맘카페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그럼 맘카페들이 그걸 막 홍보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자기들 이제 이런 상품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홍보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것을 배달하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노동력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에 그러니까는 정책도 거기다 하니까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콘텐츠. 근데 이걸 운영을 지방자치제 공공기관이 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는 그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할 때 쓸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같은 네이버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담아가지고 연결시키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화 시대에 서양에서 유럽에서 그러니까는 그 지역이 강한 데가 되게 뭐냐면요. 로컬이 자기 색깔이 있는 데가 되게 강해요. 자기 색깔이 없으면은 다 그냥 이 짓밟힙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저거는 누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느냐? 지역 주민들이 제일 그 지역의 컬러는 제대로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특색 있는 강한 로컬을 만들어야지만이 세계화 시절에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지역에서 그다음에 뭐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학생들한테
예?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냐면 지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경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저기 창업을 하게 그런 쪽으로 교수님들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수업 강의 시간에 그런 과제를 내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지원도 해주고요. 그래서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은 되게 민간 기업들이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역 사회가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업한테 뺏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 돼버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대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땐 사회 공공자원을 해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소득을 이제 대개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게 처음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는 저는 그걸 좀 연착륙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법인세를 가게 되면 법인세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법인세 우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또 토론이 막 하고 그럽니다. 기업들 경쟁력 죽인다느니 뭐하느니 막 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요. 또 소득세 올리는 것도 소득세를 처음에 잡으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토지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부세도 내고 있고 재산세도 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그냥 놔두고 종부세는 중앙세인데 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토지 보유세를 이제 이걸 대체시키자는 이거예요. 그럼 토지 보유세를 가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저항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평균 한 0.5% 정도를 간 거예요. 우리나라 토지 자산이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한 6,600조 정도 돼요. 엄청납니다. 토지 자산이 가치로요. 근데 이제 그 0.5% 정도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해보니까 1년에 한 60만 원을 줄 수 있더라 이거예요. 국민한테 1인당이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그랬듯이 90%는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돌려받는 게 최소한 얼마씩이라도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럼 90%는 반대를 안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걷었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을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세금을 신설한 세금은 뭡니까? 정부 재정당국이 알아서 꿍꿍이를 이렇게 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국민한테 그냥 다 돌려주는 거야. 걷자마자. 전액을 다. 전액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받았을 때 그걸 우리가 효과를 느꼈듯이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지금 이번에 세금을 내가 한 60만 원 내지만 내가 100만 원 좀 다 돌려받아. 그렇다면 60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뭐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요? 이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야 되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타격이 심해요. 아까 집중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토지를 보유할 인센티브가 줄어들죠. 기대 수익이 줄어드니까요. 네? 우리 지금 보게 되면요. 대기업들도 이 비업무용 토지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 하나 지어놓고 막 해가지고 이게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나이 투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부동산 투기를 어쨌든 좀 진정시킬 수가 있다 그럽니다. 부동산 투기의 원천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 저항을 가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그러니까 혜택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위 40%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60만 원의 돈이 그러니까 1인당 60만 원의 돈이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하위 40%는요. 토지 한 평 안 갖고 있으니까. 예? 이거 엄청난 저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을 해가지고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 토지 부동산 투기도 억제할 수 있다 되면은 사람들이 작년에 재난기본소득 받으면 10만 원, 아니 1인당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만 원 가족수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최대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례화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 이거 괜찮은 거네.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좀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도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재원을 탄소세, 데이터세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맞아요. 저는 동의하는 사람인데 지금 탄소세 가게 되면은 이것도 기업들한테 많이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물론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이제 어쨌든 간에 하려고 하지만 기업들이 이것도 시간 달라고 하고 뭐 지원해 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것보다도 먼저 단순한 걸로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단순한 걸로. 그러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요. 예? 가장 저항이 적은 걸로요. 예?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걸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착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교수님 제가 예. 그 가계부채 아까 예.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가계부채의 그 리스크가 상당히 좀 빨간불에 와 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막 2,000조가 이제 넘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이 재정 지출이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그 가계에는 이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 부채율이 전국에서 거의 이제 탑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금리가 이제 지금 저금리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또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금리가 이제 이렇게 오르다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지금 이 가계 부채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정부에서 이제 또 재정 지출이 이제 계속해서 여기 또 일부는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또 뭐 나라 빚에 대해서 국보감 조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답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선진국가들을 보게 되면요. 가계의 채무가 줄어든 나라들도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얻은 교훈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90년대 자산버블이 꺼졌을 때 그 촉발시킨 게 가계 채무였었어요. 한 40% 돼 있다가 한 65%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터졌어요. 가계 채무가 왜 올라갔느냐? 그 당시 주가가 폭등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게들이 빚내가지고 막 그랬다가 꺼지면서 이게 터진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가계 채무는 GDP 대비로 했을 때 물론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금융이 터진 게 뭐 때문에 터졌어요? 가계 채무 때문에 터졌어요. 가계 때문에 터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금이 터진 거예요. 가계 채무죠.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정부가 빚을 진 거는요. 정부는 자기네 나라 돈 발행한 걸로 빚 진 거는요. 이거는 안전합니다. 사실요. 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부는요. 한국은행 75조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법 75조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은 정부가 원하는 어떠한 형식의 대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몫을 박아놨어요. 금리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확히 달려 있어요. 제로 금리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정부의 채무하고 민간 채무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정부 채무는 원금이 만기가 됐을 때 돌려막기가 가능해요. 돌려막기가. 민간은 그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돌려막기가 가능하다 이게. 정부는 결국 뭐냐면 이자만 갚으면 돼요. 이자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예국인이 보유할 수가 있는데 예국인이 그걸 다 처분하고 나갈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달러를 보유했는 이게 외환보유액이 그건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래서 한국은행 다 인수시키자 그냥. 예? 제로금리로 하게 되면 예국인들이 보유할 인센티브도 없어져 버려요. 수익도 별로 안 나오니까. 예? 근데 그거를 그쪽에 기재부 차관이 나서가지고 반대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재부가 그런 얘기를 한국은행으로 하라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돈을 쓰는 거죠. 결국은 한국은행에 돈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정부가 그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낮추고 돈 지원해줘가지고 은행 지원해줘도 해하게 되면 민간 부분들이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 민간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고 정부가 중앙은행이 돈을 지원해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쓰게 하게 되면은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거야. 정부가 부채를 안 지게 되면 민간 부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하고 밀접한 사고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선진국가들이 왜 정부 채무를 선택했느냐? 정부가 방어 능력이 더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민간 부분은 방어 능력 없잖아요. 방어 능력. 미국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가지고요. 금융이 터지고 나서 10년 정도 이게 지속되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진 거잖아요. 주택 차압을 당한 게 750만 가구, 751만 가구가 차압을 당했습니다. 주택을요. 751만 가구면은요, 1인당 한 가구당 3인 기준으로 하더라도 2천만 명이 넘는 인구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 저 플로리다 남쪽에 따뜻한 지역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 숲속에 텐트 지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2천만 명 이상이니까 집을 차압당하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 이후에 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이유가 소비가 가계가 내상을 너무 깊이 입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거예요. 그거 한 번씩 경험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외환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 정부 채무가요 10%뿐이 안 됐었어요. GDP에. 그래서 터졌어요. 10%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터졌어요. 그때 신용등급 6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가 채무가 5배가 증가했습니다. 50% 육박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신용등급은 7등급이나 올라갔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정부 특히 뭐냐면은 민주정부가 돈을 갖다 쓰게 되면 되게 어디다 씁니까? 취약계층들한테 주로 배분을 해요. 취약계층들이 돈을 정부한테 많이 배분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민간 금융회사한테 이 의존도가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그만큼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금융회사 돈놀이에 이게 적어드는 거예요. 이게 금융자본 논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요 전혀 시비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신문들 봐보세요. 더 적게 쓴다고 막 그래. 왜 그럽니까? 그들은 뭐냐면 되게 뭐냐면 기업 지원을 되게 쓰거든 정부가. 보수 정부들은 기업들 지원하는데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가 그 얘기잖아요.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게 결국 저기 경제 취약계층한테도 이게 돌아간다. 이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돈의 배분 문제인데 돈을 재정이나 가장 큰 돈이 어디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번 게 그러니까 한 30조 매출이. 근데 정부는 558조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1년에 쓰는 돈이요. 그 돈 누가 쓰느냐 이게 돈 배분 문제예요. 예? 돈 배분 문제인 거예요. 그거 다 국민 거잖아요. 국민 거라고요. 예? 국민한테 일정한 권리를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돌려주자는 것이 제가 그래서 재정 민주화하고 금융 민주화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담겨 있는 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재정 민주화하고 금융 민주화가.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이 총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 이게 저는 그래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요. 기재부 권한이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아까 있잖아요. 옥황선제 비유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이거 안 건드리면요. 대한민국 양극화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뭘 얘기했냐면은 부동산 이 가계부채 절반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은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정상화 시킨다는 얘기는 가격이 그러니까 다운될 수 있게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다운되는 걸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 신한은행에다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2억은 내가 이래서 대출금을 갖고 있고 3억은 내 돈이에요. 근데 주택가격이 하락을 해. 5억짜리가 4억이 됐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한다고요. 집 담보가치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집값이라는 게 떨어지면 이게 무슨 몇 천만 원씩 떨어지고 앉았으니까 월급쟁이가 월급 가지고 상환 못 한다고요. 그럼 집을 내놔야 되죠. 내놓게 되면 주택 가격이 더 추가 하락이 되죠. 이 악순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짧게 줄게요. 그랬을 때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은행들이 그 이제 부실화돼가지고 대출 못 갚는 게 되면 은행이 부실화되잖아요. 은행에다 돈 지원해가지고 은행 살린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죠. 주택금융공사 순수하게 퓨어 순도가 100%인 그러니까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출자한 적